클라크의 3법칙은 수학과 물리학자인 동시에 공상과학소 설계의 거장인 아서 클라크가 착안한 일련의 3가지 법칙입니다. 이들 법칙은 예측력을 많이 포함하지 않으므로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과학 연구에 이것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칙이 표현하는 핵심적인 개념은 과학자들과 큰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클라크는 공상과학 작가로서의 최적의 조건인 물리학 및 수학에서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방식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클라크는 또한 통신위성과 인터넷, 우주정거장, 핵발전 우주성, 인터넷, MP3 등 현대과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미래학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클라크의 3법칙은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브 3원칙과 더불어 공상과학계에서는 유명한 법칙입니다. 클라크의 첫 번째 법칙, 어떤 저명하고 연로한 과학자가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옳다. 하지만 그가 어떤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 발언의 대부분은 틀렸다. 여기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우주선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천문학자 리처드 올리는 로켓과 우주선이라는 개념에 대해 젊은 시절부터 회의적이었고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를 우주로 발사하며 일회성의 볼거리는 제공하겠지만 과학적 또는 사업적으로는 가치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올리는 1956년 영국 왕실 천문관에 임명되는 순간에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로켓 추진 우주선은 완전히 허튼 소리다. 누가 그런 것에 투자를 하겠냐? 차라리 좋은 천문관 측 장비를 구비하며 우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올리가 이런 무식한 발언을 한 시점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가 발사되기 1년 전이었습니다. 스푸트니크의 성공적인 발사 이후로 인공위성은 우주개척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았고 로켓 기술의 발전은 마침내 인간을 달로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중에 올리의 발언이 언론에 의해 크게 왜곡됐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첫 번째 법칙의 핵심은 과학계에서조차도 틀에 박힌 철밥통 사고방식이 혁신과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라크의 두 번째 법칙, 가능성의 한계를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불가능의 영역으로 살짝 들어가 보는 것이다. 사실상 두 번째 법칙은 과학과 기술 분야의 실험에서 항상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더블 폰의 내구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내려면 수천 수만 번의 접는 동작을 반복해봐야 하며 완성된 차량의 내구성을 알아내려면 더미를 탑승시켜 실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충돌 실험을 여러 번 해봐야 합니다. 이 법칙이 잘못 사용된 예는 1~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의 극악한 전범들이 상대국의 군인 포로들과 민간인들에게 인륜을 무시하고 저지른 각종 인체 실험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자국민과 미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초법적인 실험을 행한 기록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실험에서 섭씨 100도인 부체나 액체에 닿으면 인체는 즉시 심각한 손상을 입지만 같은 온도의 기체라면 한동안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불가능의 영역으로 살짝 들어가는 것이 아닌 인권과 인륜을 대놓고 어기면서 저지른 이런 실험들은 클라크의 두 번째 법칙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이 법칙을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법칙의 잘못된 사용도는 과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여러 곳의 비밀 실험실에서는 과학이란 이름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엽기적인 결과들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클라크의 세 번째 법칙, 고도로 발전된 기술은 마법과 구별되지 않는다. 이것은 세 가지 법칙 중 영화나 소설 등의 대중문화에서 자주 사용되며 클라크의 법칙을 말할 때는 모두가 이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공상과학과 마술 사이의 경계를 사라지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상과학은 최소한 과학적 논리와 기술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마술 등의 판타지는 물리법칙과 각종 기술적인 제약을 무시하고 인간의 모든 상상력이 발휘되는 분야입니다. 가상현실이나 홀로그램 등의 기술이 실현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환상과 상상력은 기존의 제약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관성과 중력 등의 물리와 자연법칙은 가상 공간에서는 무시될 수 있으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조차도 일종의 가상 공간이라는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인간과 모든 동식물, 곤충, 박테리아 등은 본능이라는 롬이 탑재되어 있는 고도로 진보된 자동생존, 자동복제, 자동번식 시스템을 갖춘 생체 로봇입니다. 진보된 외계 종족들이 이런 지구상 생물들을 만들었다 보면 우리 인류가 바로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외계 존재들이 이룬 마법과 같은 클라크의 세 번째 법칙에 해당되는 결과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 인류 역시 과학의 끊임없는 발달을 추구한 결과로 클라크의 세 번째 법칙을 달성하는 때가 오면 우리 자신들의 마법을 스스로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과 100년 전의 조선시대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차량, 항공기, 컴퓨터나 게임 등을 본다면 마법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대체 수단이 없습니다. 현재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라면 향후 100년 안에 21세기 현재의 우리가 마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을 인류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이런 마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수명 연장이라는 최우선의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00세 수명 시대가 허울 뿐인 것이 그 나이 또는 그 이상을 산다고 해도 신체의 기본적인 가동 능력을 유지하면서 살 수 없고 무엇보다 뇌세포가 급속히 노화되어 극소수의 예외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구 인류가 성경에서 언급하는 아담과 노아 시대에 누린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수명을 가질 수 있다면 인류의 과학과 의식, 영적 발달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자는 그렇게 오래 살면 지루할 것 같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은 금전에 집착하게 만드는 인간 사회 시스템과 짧은 수명에 길들여진 지구인의 노예화가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된 결과입니다. 당신은 지금 20대, 40대, 60대, 80대일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해서 아주 오랜 기간을 살아온 것 같이 느끼면서 자신의 유년시대 기억이 아득한 먼 옛날 같을 겁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당신이 살아온 삶과 앞으로 남은 기간 또한 하루살이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수십 년 전의 아득한 기억은 우주시간 개념으로는 방금 전에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할 일과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지만 자신의 수명이 상대적으로 아주 짧다고 생각해 본 적도 있을 겁니다. 만약 진보된 과학기술로 당신의 뇌를 통째로 로봇 몸체에 이식하거나 줄기세포로 당신의 신체와 뇌, 그리고 모든 장기 조직의 노화 상태를 과거로 되돌려 옆으로 최소 100년의 삶이 더 주어진다면 어떤 일들을 할 겁니까? 과학자들은 인간이 곧 인공지능과 유전공학을 이용하여 불멸성을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류가 2050년까지 육체의 수명을 넘어 수백 년 이상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예측했습니다. 유전공학은 세포의 노화를 최소화하거나 노화를 되돌림으로써 신체의 기대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이런 실험이 상시 진행 중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 신체가 노화로 인해 기능을 멈춘 후에도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몸체에 이식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세계는 물질적인 신체가 없어도 가상 공간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기억과 지식 그리고 의식을 업로드해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영화 트랜센던스에서는 죽어가는 천재 과학자 윌의 뇌에 담긴 모든 정보를 동료 과학자인 에벌린이 슈퍼컴퓨터에 업로드합니다. 입스위치의 엔지니어이자 발명가인 이안 피어슨 박사는 가속도가 붙은 현재의 과학기술로 인해 서기 2050년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더 이상 육체적인 죽음에 직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술은 먼저 부유층과 유명인사들에게만 해당될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중산층과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그로부터 10년 후인 2060년대나 돼야 이런 기술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난 할 만큼 살고 볼 만큼 봤다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관점은 자신의 신체가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의식적인 삶의 포기 상태와 연동되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태생 자체가 어떤 상위 존재나 진보된 외계인들이 인간의 유전자 속에 생체 타이머를 장착해서 짧은 수명을 유도하고 거기에 맞는 의식 구조를 가지도록 원천적으로 세섭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가 노화된 모습을 보면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노화 과정이 진행되는 동료나 동년배들의 모습을 고찰하면서 그들과 동기화가 진행됩니다. 되도록이면 항상 자신보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2019년에 룩셈부르크와 독일 연구팀이 쥐를 가지고 실행한 연구에서는 노화된 쥐는 행동 반경이 줄어들고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지만 줄기세포를 이용해 노화를 되돌려 놓았을 때는 다시 왕성한 활력과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에서 출력되는 에너지가 감소하고 모든 것에 대한 의욕상실로 이어지며 노화된 신체의 정신이 동기화됩니다. 흔히들 노년에 접어들며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은 후라 달관한 경지에 오른다고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체의 노화에 따른 일종의 체념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은 특정 동물들이 누리는 수명의 반조차도 채우지 못합니다. 넓은 우주는 차치하고 지구의 간과 바다속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죽습니다. 거주지나 직장 이동이 있고 국내와 해외여행을 하기도 하지만 일생 동안 한 개인의 주행 동반경은 극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매일 눈 뜨면 일터로 달려가 같은 일을 수없이 반복하고 밤에는 육체적 피곤으로 잠에 떨어집니다. 인류의 대다수가 오로지 돈을 위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 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면 병에 걸리던가 어느덧 자신이 가진 육체의 수명이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마침내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숨을 안 쉬게 됩니다. 우리 신체 내부에 장착된 생체 타이머는 짧은 인생 주기를 빌미로 우리의 의식구조 안에서 몇 살까지 하거, 군대, 취업, 결혼, 육아라는 급박하고 단기적인 인생 설계만을 추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를 보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한행성을 벗어나는 우주적인 의식이 주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구상 모든 동물들보다 월등한 존재이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왜 해삼이나 거북이보다도 짧은 수명을 누릴까요? 거북이가 비옷을 일지요. 만약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고 정신 상태가 양호하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100년도 채워가는 삶을 마치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처럼 힘겹게 달리다가 멈출 것인지 아니면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새로운 신체를 얻어 수명의 장벽을 깨고 계속 활력 있고 역동적인 삶을 영위할 것인가를 말이지요. 현재로부터 1000년 이상의 삶을 더 살 수 있게 된다면 환생을 10번 하는 것보다 자신의 재능과 특기, 기술을 심도 있게 발전시키고 무엇보다 의식의 성장과 영적 수준의 상승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외계인 인터뷰에서 말하는 짧은 생을 살다 죽으며 계속 환생하게 되는 지구 감옥 시스템을 탈출하기보다는 이 감옥을 인류 스스로가 마침내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러시아 과학자들은 서기 2045년까지 인간의 불멸을 목표로 프로젝트 아바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업가인 드미트리 이츠코프가 후원하는 과학자팀은 4단계로 이루어진 이 프로젝트를 수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로봇공학자, 인공지능, 신경컴퓨터 인터페이스 분야의 과학자들을 비롯해 프로그래머, 외과와 내과 의사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노 기술과 인공장기 생산도 포함됩니다. 아바타 프로젝트는 가상현실이 아닌 실질적인 인간의 인공신체 만들기 중 인간의 육체를 불멸하는 안드로이드 인공신체로 대체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인간의 뇌가 안드로이드 신체의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신체는 인간의 뇌가 전송하는 생각과 신호에 반응하고 유기체 신체와 똑같이 정교하고 세부적인 움직임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1단계는 2020년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그 소프트웨어 기술의 한계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간의 뇌에서 보내는 신호에 의해 작동하는 로봇 팔다리는 개발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바로 살아있는 인간의 뇌를 안드로이드 인공신체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지마비 환자,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 온몸에 암이 퍼진 말기암 환자, 그리고 사고를 당해 신체가 심하게 손상된 사람들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 또한 다른 모든 신체 부위와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3단계에서는 이미 안드로이드와 결합된 인간의 뇌를 합성 뇌즉 전자칩과 합성 물질로 점차 대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안드로이드가 된 사람의 모든 성격적인 특징과 감정, 기억 그리고 자아의식을 보존하고 이것들 모두는 수학적으로 기록되어 인공뇌 속에 배치됩니다. 사실상 이런 기술은 이미 개발되었습니다. 신경생리학자 테오도르 버거는 뇌 속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을 대체 인공물질로 만들었습니다.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이 해마가 제거되었을 때 쥐들은 기억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었지만 마이크로칩이 삽입되자 기억 능력이 이전과 동일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로써 인공해마가 유기적 해마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현재 테오도르 박사는 인간 두뇌 속에 들어갈 인공해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추산접사고, 감정, 의사결정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피질 대체물을 만들고 있으며 인간의 뇌 전체를 합성물질로 다시 구성하는 기술의 실현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앞으로 24년 뒤입니다. 2단계에 도달하면 인류는 마침내 수명이 거의 무한대인 합성인간들을 어느 곳에서나 보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2단계에서 더 발전해서 안드로이드 신체를 대체할 나노 기술을 구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나노봇에는 각 개인의 정체성과 의식도 이식되며 소유자의 기호에 따라 입력되는 매개 변수에 의해 형태와 크기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영화 트랜센던스에 등장하는 나노바디가 실현되며 영화 루시에 등장하는 난 어디서든 존재한다라는 말이 현실화됩니다. 이 기술이 실현되는 순간 인류는 외계인과 창조주를 능가하게 되며 우주 전체를 자유롭게 날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는 환생이라는 리셋 과정 없이 계속 자신의 의식을 발달시키고 끊임없이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